제1장 사소한 장난이 부른 거대한 운명의 비극. 단 5초의 망설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참혹한 전선에서 그가 내린 결정은 고작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장난이 거대한 운명의 덫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가로 불리는 해밍웨이가 숨겨놓은 인생의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내리고 있는 사소한 결정들이 훗날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영영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서기 1910년대의 이탈리아 북부. 산맥은 차갑고 공기는 습하며 군화 미드로는 늘 지늘기 쩍쩍 달라붙습니다. 주인공 헨리는 미국인이지만 이탈리아군의 구급차 부대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쟁터라면 빗발치는 총알과 비명이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헨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무미건조합니다. 그는 마치 매일 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만원 지하철의 기관사처럼 행동합니다. 죽음은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천둥 소리일 뿐이고 눈앞의 현실은 그저 배고픔과 먼지, 그리고 지독한 권태뿐입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창한 애국심도 적군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니까 혹은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의미 없는 회의, 기계적인 인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곤 합니다. 헨리에게 전쟁은 비극이 아니라 일종의 나쁜 날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총알이 날아오면 고개를 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바로 그때 그의 무채색 일상에 강렬한 붉은색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녀는 전쟁터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로 떠도는 가련한 영혼이었죠. 헨리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둘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처럼 정교하고 가볍습니다. 헨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여자와 적당히 즐기다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고귀한 단어 뒤에 숨은 비겁한 계산기. 이것이 헨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심을 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비겁한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 장난으로 시작한 사랑은 헨리의 영혼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가벼운 유의가 피칠갑이 된 병실의 절규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헨리의 부상이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을 올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제 헨리는 광고병이 아닌 차가운 수술대 위에 고기 덩어리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치명적인 게임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병실의 하얀 천장 아래에서 시작될 소름 돋는 반전,
그 지독한 사랑의 민낯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제2장 낙원의 끝에서 마주한 잔인한 복귀 명령.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처음 느꼈던 그 찰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달콤함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마비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막 2장의 막이 오릅니다. 1917년의 여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병원입니다. 전선에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송된 헨리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기운이 가시기도 전 그의 흐릿한 시야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장난처럼 시작했던 사랑의 주인공, 캐서린 바클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벼운 유희로 그녀를 대했던 헨리의 마음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그에게 캐서린의 손길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병실이라는 좁고 폐쇄적인 공간은 역설적으로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격리해주는 단 하나의 낙원이 됩니다. 밖에서는 수만 명의 청년이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이 병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은밀한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는 집 안에서 발견한 얼음 조각 같은 평화였습니다. 헨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국가의 승리나 패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캐서린의 품 안에서 영원히 머물 수만 있다면 세상이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이 깊어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캐서린은 헨리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던집니다. 바로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이 전쟁터라는 배경 위에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 병원 창밖으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해밍웨이가 설치한 비극의 복선, 바로 비입니다. 헨리는 비를 보며 죽음을 떠올립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잃을 것이 많아진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가 그를 엄습합니다. 회복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군 당국은 헨리에게 전선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낙원의 문이 닫히고 다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헨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군인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다시 죽음의 구덩이로 뛰어들 것인가.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카포레토의 붕괴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이 패배의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광기에 휩싸인 헌병들이 아군을 사살하는 아비규환의 현장. 그곳에서 헨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바닥까지 추락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곧 펼쳐질 3장에서는 헨리가 왜 총 대신 강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처절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목숨을 건 탈출,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곧 시작됩니다. 제3장, 국가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처절한 탈출. 살기 위해 동료를 쏘아야 하고 믿었던 조국이 내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1917년 10월, 이탈리아 카포레토의 전선은 그야말로 지옥의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퇴각하는 군대 위로 쏟아지는 포탄과 빗줄기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이 꿈틀거립니다. 헨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군대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광기를 목격합니다. 전선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장교라는 이유로 직결 처형되는 동료들의 비명. 이것이 바로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국가의 참모습이었습니다. 헨리는 깨달았습니다. 명예니 애국이니 하는 단어들은 전부 헛소리에 불과하며 죽음 앞에서는 그저 차가운 진흙보다 못한 가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헌병의 손이 헨리의 덜미를 잡습니다. 탈영병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찰나 그는 결단합니다. 그는 헌병의 손을 뿌리치고 거칠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차가운 강물은 그의 몸을 휘감고 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군복에 달린 모든 계급장과 훈장을 마음속에서 떼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백미이자 가장 처절한 선언인 무기여 잘 있거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는 살인 도구인 총, 아엄즈를 버렸고 자신을 올가매던 군대, 아엄즈, 나는 조직과 결별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하는 여인의 품, 아엄즈, 뿐입니다. 강물을 헤엄쳐 나온 헨리는 젖은 몸으로 캐서린을 찾아 밀라노로 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탈영병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군 수사대의 추격은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쫓고 두 사람은 한밤중에 작은 보트 하나의 의지의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노를 저으며 그들이 향한 곳은 중립국 스위스가 차지한 평화의 땅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국경 수비대의 감시를 뚫고 마침내 도착한 스위스의 산맥은 마치 그들의 사랑을 지켜줄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안전해. 헨리는 캐서린을 안으며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톱니바퀴가 닿지 않는 평화의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쟁은 피할 수 있어도 신이 내린 운명의 굴레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평화로운 설원 위에서 출산을 앞둔 캐서린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헨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쳐온 곳이 낙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거대한 함정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장의 막이 오릅니다. 해밍웨이가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허무한 결말, 그 빗속의 눈물이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4장, 비 내리는 거리, 홀로 남겨진 사랑의 종말.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고 믿었던 순간 세상이 당신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치는 기분을 느껴보셨습니까? 1918년의 어느 봄날, 스위스의 고요한 산동네에서 헨리는 생애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전쟁의 포성도, 헌병의 추격도 없는 이곳에서 그는 오직 캐서린과 곧 태어날 아이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정적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캐서린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옵니다. 헨리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지만 분만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들의 표정은 굳어지고 헨리의 가슴 속에는 전쟁터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지독한 공포가 차오릅니다. 제왕절개 수술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질식사로 이미 목숨을 잃은 사산아였습니다. 헨리는 절규합니다. 전선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무게로 그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술대 위에 캐서린이 과다출혈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헨리는 신에게 빌고 또 빕니다. 제발 그녀만은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울부짖지만 하늘은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만을 지킵니다. 결국 캐서린은 헨리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뱉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륙의 현장을 기적처럼 빠져나왔는데 정작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병실 침대 위에서의 허망한 이별이었습니다. 헨리는 죽은 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캐서린이 아니라 그저 차가운 밀랍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리로 혼자 걸어 나갑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곳에서 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결국 그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헨리가 군복을 벗어 던지며 외쳤던 무기여 잘 있거라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의 품, 아움즈를 떠나보내는 피 맺힌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빗속을 걷는 헨리의 뒷모습 위로 허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도망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해밍웨이의 이 처절한 고전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무기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 교차하는 이 강렬한 여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허무의 미학을 완성한 해밍웨이의 실제 삶과 그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5장 운명이라는 덫 그리고 남겨진 자의 고독.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간 헨리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운이 없었던 한 남자의 비극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우리 가슴 한구석이 너무나 시리고 아려옵니다. 이제 5장의 막을 열며 우리는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해밍웨이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헨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덫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터만 벗어나면 혹은 지긋지긋한 직장이나 가난만 탈출하면 행복이라는 낙원이 기다릴 것이라 믿습니다. 헨리 역시 군복을 벗고 중립국 스위스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운명을 이겼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차가운 메스를 들이대며 속삭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있어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과 허무라는 본질적 전쟁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이죠. 1929년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 독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웅적인 승리도 감동적인 재회도 없는 이 결말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헨리가 빗속을 걸어가는 장면은 단순히 슬픔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혼자 남겨지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사랑, 부, 명예라는 무기들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영원히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헨리는 캐서린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지만 그 품조차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을 알기에 오늘 비치던 햇살이 그토록 눈부셨던 것이고, 결국 헤어질 운명임을 알기에 그들의 병실 데이트가 그토록 달콤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헨리의 젖은 어깨를 뒤로하고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함께 어떤 비를 맞고 계신가요? 헨리가 잃어버린 그 무기들을 당신은 아직 손에 쥐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6장에서는 이 소설의 실제 모델이자 해밍웨이의 첫사랑이었던 간호사 아그네스와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았던 해밍웨이의 실제 이별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세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제6장 소설보다 잔혹했던 해밍웨이의 실제 첫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처절해서 혹시 작가가 지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소름 돋는 진실은 이 비극의 뿌리가 해밍웨이 본인에 찢겨진 첫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18년 19살의 청년 해밍웨이는 소설 속 헨리처럼 이탈리아 전선에서 다리에 수십여 개가 넘는 박두탄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밀라노의 병원에서 자신보다 7살 연상이었던 간호사 아그네스 폰 쿠로프스키를 만납니다. 소설 속 캐서린의 실제 모델인 그녀에게 해밍웨이는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해준 그녀는 그의 우주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며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소설보다 더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해밍웨이에게 도착한 것은 한 통의 짧은 편지였습니다. 다른 이탈리아 장교와 약혼에 따른 사실상의 절교 통보였습니다. 소설 속 헨리는 죽음으로 연인을 잃었지만 현실의 해밍웨이는 배신으로 영혼이 난도질당한 셈입니다. 그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소설을 통해 그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소설 속에서 캐서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어쩌면 자신을 버린 첫사랑에 대한 잔인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문장 속에 가두고 싶었던 처절한 집착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해밍웨이가 이 소설의 결말을 무려 47번이나 다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헨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결말부터 전쟁이 끝난 뒤의 허무한 재회까지 수많은 판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빗속을 혼자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삶의 가장 정직한 얼굴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아그네스는 떠났고 소설의 캐서린은 죽었지만 그 상실감이 만든 구멍이 결국 불멸의 걸작을 탄생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누군가 남기고 간 깊은 구멍이 있습니까?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그 구멍을 메우려 애쓰지 말고 그 공허함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말이죠. 이제 7장에서는 이 소설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왜 당대 미국 사회를 뒤흔든 길 잃은 세대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금서로 지정될 뻔했던 기막힌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7장 국가라는 이름의 기망과 길 잃은 세대. 단순히 연애가 비극으로 끝나서 이 소설이 위대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작품이 출간되자마자 이탈리아에서 금서로 지정되고 전 세계 지식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가면을 무참히 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후반 전쟁터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국은 그들에게 명예와 헌신을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진흙탕 속에서 썩어가는 동료들의 시신과 무능한 지휘부의 학살뿐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들을 가리켜 길 잃은 세대 즉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명명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헨리가 전선을 이탈하며 던진 짧은 문장들입니다. 그는 신성하다, 영광스럽다, 희생적이다 같은 거창한 단어들의 구역질을 느낍니다. 숫자로 치환되는 승리 뒤에 숨겨진 개별적인 죽음의 무게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당시 사회가 강요하던 집단주의적 애국심에 정면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헨리가 강물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겁쟁이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을 도구로 쓰는 국가라는 괴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한 존엄한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다시 반복됩니다. 국가라는 감옥을 탈출해 스위스라는 자유를 찾았지만 결국 자연의 섭리인 죽음이라는 더 큰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해밍웨이는 이 지점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정말 평화가 올 것 같냐고 말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을 벗어나도 인간은 결국 고독과 허물하는 본질적인 전장 위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통찰은 당시 경제 대공황을 앞두고 풍요에 취해 있던 미국 사회의 허상을 직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상식과 정의 그리고 당신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시스템들은 정말 안전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헨리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소설이 금지되었던 이유는 독자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될까봐 두려웠던 기득권층의 비겁한 발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8장에서는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최후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밍웨이식 해답을 정리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잔인한 비 내리는 거리에서 끝까지 품격을 유지하는 법,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러 가보시죠. 제8장 부러진 곳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품격. 자,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빗속을 혼자 걸어가는 헨리의 뒷모습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누군가는 허물을 말하고 누군가는 절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15년간 역사의 순결을 추적해온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러진 곳에서 단단해지는 인간의 품격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지만 정직한 세상의 법칙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결국 모든 사람을 부러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가난에 부러지고 누군가는 질병에 부러지며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헨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에 부러졌고 캐서린이라는 유일한 안식처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해밍웨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부러뜨린다. 그리고 그 후 많은 사람은 바로 그 부러진 곳에서 강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 8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자산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헨리가 빗속을 걷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전쟁과 사랑하는 여인을 앗아간 죽음 앞에서도 그는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빗속을 걸어 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압박 속에서의 우아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방어벽을 쳐도 인생은 예고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그 부러진 상처를 딛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헨리의 사랑은 실패했고 그의 아이는 죽었으며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허물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삶이라는 무게에 눌려 어딘가 부러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헨리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빗속을 걷던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전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생존의 지침서입니다. 무기를 버린 뒤에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발견한 헨리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정한 품격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이라는 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비록 비는 내리고 길은 험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명작을 통해 우리 삶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